예, 반갑습니다. 과분한 소개를 해서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둘러싼 좀 질서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워낙 지금 국내적으로 바쁘게 이 정세가 돌아가다 보니까 일단 이 대외 정세, 또 대외 정세는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도 보면 우리 국제 뉴스가 너무 또 부족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쭉 생각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시간이 8시 20분까지인데요. 제가 한 4, 5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많이 하실 거죠? 네. 몇 가지만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변화죠. 큰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1972년에 2월 달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적대 국가였죠. 한국전쟁에서 적으로 싸웠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사실은 그때 그거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바꾼 일주일.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질서가. 그것은 이제 키신저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키신저는 뭘 연구를 했냐면은 19세기에 유럽의 세력균형이라는 것을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시대 때 일종의 진영 간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를 풀어서 이거를 3자 관계로 바꾸는 게 미국의 보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키신저라는 분은 아직도 살았습니다. 거의 10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번 정도 뵀는데 키신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들이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파리 평화 조약의 당사자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 중요한 거는 아마 미중 관계에서는 그거를 나름대로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서 어택동과 주얼리를 만나서 조율을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72년에 처음으로 이제 방문했고 79년에 카터 행정부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식으로 수교를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은 유엔이라는 의뢰가 있습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임이사국 5개 국가와 비상임이사국 한 15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아까 그러던데 그건 그냥 거의 선출이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비상임이사국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어딘지 아시죠? 제가 시험 문제 내면은 학생들이 꼭 틀려요. 꼭 독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너스 문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
이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5개 국가에 그 중국이 아니었어요. 대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닉슨이 방문을 하면서 중국이 유엔 회원국이 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도 중국이 차지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내세워져서 대만은 더 이상 국가로서의 자격을 중국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박탈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지난 50년을 미중 협력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중국도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개혁개방의 길로 79년부터 나서게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잘 협조를 해왔는데 오바마 정부 때부터 조금씩 이제 경쟁의 요소들이 도입되고 트럼프 정부에 와서 드디어 이제 무역 분쟁을 시작을 하고 바이든 정부는 외교 정책 자체를 중산층을 위한 외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무역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제 보호무역 시대로 바뀐 거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취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경쟁을 막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새로 짜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거죠.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랄까요? 공급망 자체를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지난 한 1년 정도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뉴스 보면은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미국 정부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 완화. 중국의 중국의 군사 무기라든가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가 넘어가는 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것이지 일종의 중국하고의 상호 의존 이런 거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리스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얘기하는 거하고 유럽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중국하고도 나름대로 잘 이렇게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반이 지나갔지만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 특히 가스나 이런 부분들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배터리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여기에 사용되는 각종 희귀 광물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게 많죠.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중국 없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 배터리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광물들을
니켈이라든가 기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광물들을 일종의 전지로 만드는 또 화학 그 산업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조립하는 숙련 기술자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지금 이런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희귀 금속이나 희귀 광물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 거는 90몇 프로가 넘습니다. 96%, 95%. 그리고 그 콩고 같이 이런 그 희귀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광산을 중국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희귀 광물을 총칭해서 한 15개를 희토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희토류라는 게 사실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희토류의 거의 9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을까? 그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인건비가 낮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환경 관련된 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게 이 희귀 광물을 광산에서 이거를 추출을 해서 일종의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엄청난 화학적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화학 산업 자체가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환경 규제가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게 희귀 광물이 많다. 인건비가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 저렴하다. 이거 갖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애플이 아이폰을 생산을 할 때 중국 미중 관계가 이제 악화가 되면서 그야말로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산 거점을 좀 다변화, 중국이 아니고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검토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인건비가 낮은 거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봉제 의류 산업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거야 이제 인건비가 낮은 데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지만은 일종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제조업에 이르면은 그거는 그거하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을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종의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제조업이 이미 중국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쉽게 이렇게 조달할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연관 산업이 뒷받침돼 있죠. 연관 산업이. 그리고 이제 숙련 노동자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아무리 인도 시장이 지금 뜨고 베트남이 뜨고 하지만은 인도나 베트남이 아직까지 중국이 이루어 놓고 있는 이런 그 일종의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갖추려면은 최소한 10년은 걸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해서 미국의 생산 거점이 중국으로 옮겨가지고 30년
이 3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얽히고 설킨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이걸 무 자르듯이 잘라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미국이랑 하고, 그 대신 이제 첨단 분야,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를 좀 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호 동맹국 사이에 공급망을 서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프렌드 쇼잉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미중 협력의 시대가 끝나고 세계화의 시대도 끝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역세계화 시대가 시작이 됐고,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시작인 거고, 늘 이제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읽을 때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자율주행차가 곧 등장할 거다 한 게 벌써 수십 년이 됐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이냐? 아니다. AI의 등장, 많은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방향은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이 노동시장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것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고요. 어떤 부분은 결국 사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그쪽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속도가 우리 세계에 가능한지 그건 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이 역세계화의 시대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도 일종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손해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외교라는 게 맨날 어디 가면 자유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자유라는 게 이 국내에서 그게 제대로 의미가 있는 자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칼럼에서 몇 번 썼는데,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소설에 거기는 이제 그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독재 국가인데, 그 독재 국가의 구호가 뭐냐면은 평화는 전쟁,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그런 겁니다. 그게 이 일종의 비유하는 그 표현인데, 가치라는 거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그 동기, 그거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익을, 제가 저번에 이제 칼럼 쓸 때도 그렇게 썼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익을 추구하죠. 이 국익. 그러니까 뭐 옳고 그른 걸 따라가고 자기 나라한테 이익이 되면은 정말 바다에 떠오르는 그 보트길물도 받지 않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정의나 인권이나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훨씬 많죠. 미국도 인권을 중시하지만은 이익이 걸려 있으면은 그거를 잣대가 다르죠. 예전에 존슨 행정부 때
니카라구아의 소모사라는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아니 왜 인권을 얘기하면서 니카라구아의 소모사 정권을 지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존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욕인데 소모사는 개 XX다. 예? 그런데 그 개 XX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거야.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잣대가 다른 거죠. 그게 언제든지 가치 기준으로 인권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사실 인권 문제 좋은 많습니까? 그렇지만 석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빈 살만 그 어부대사하고도 정상회담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국가들이 강대국들은 대부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익을 양보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 국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공급망 분리와 공급망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국제 질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유연해질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고, 그런데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완충국가, 미중 전략 경쟁에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국가들 많죠.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가스를 싼 값으로 지금 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하고도 미국도 인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이득을 보고 터키 이런 마찬가지죠. 여기 아시아로 오면은 뭐 여기 완충국가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 시대를 오히려 위기가 아니고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유연한 대결들을 하는 나라들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경제겠죠. 이제 한중 관계가 지금 현재 보면은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저번에 뭐 중국 외교부의 아주국장이 가서 사화 불가 방침을 다시 경고를 하고 갔는데 지금 걸려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드와 관련돼서 이제 한중 간에 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사드 3합의인데 그 사드 3합의를 어기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만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이 선을 놓고 있다 하는 게 대체적으로 아마 중국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싱하이맹 대사가 사실은 예의에 어긋나죠. 야당 대표를 불러서 야당 대표를 마치 자기 입장을 언론에 전달하는 그 창구로 쓴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대사 개인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기본적인 방침인 것이고요.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정말 이 디리스킹이라는 게 위험을 완화하는 게 한중 외교에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국의 무역 구조라는 게 대체로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미국하고 일본에서 적자를 본 거를 중국에서 흑자를 봐서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게 작년까지인데요. 지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한중 간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들어섰습니다. 그 적자로 들어선 것도 액수가 커요. 이건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산업의 특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중 무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조업에서 중간재를 원자재뿐만 아니고 중간재를 이제 수입해서 수출하고 하는 방식인데 중국이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많은 부분 한국의 경쟁력 부분인 특히 이제 소재 부품 산업, 이제 부품 산업에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한중 간의 아주 구조적인 차원의 무역 수지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 수지 전체가 지금 당연히 한중 간에 이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면은 전체 무역은 적자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자폭이 너무 커지고 있다.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무역 외수지 지금 관광도 엄청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우리 들어오는 관광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격차가 큽니다. 무역 외수지는 늘 우리가 적자인 거죠. 무역 외수지에다가 무역 수지 적자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의 체질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관련돼서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미중 간이 협력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이 없는 상황에서도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평화체제죠. 어제인가요? 오늘인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가서 자유총연맹가 가서 종전선언을 하면 마치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했던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올해가 휴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데요. 이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만들고자 한 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평화체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정부는 30년 전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평화체제 전환을 얘기했고 전시작전 통제권, 작전 통제권 이양을 그때 얘기한 그 정부가 노태우 정부입니다.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하면서 이 불안정한 유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꿔야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전 통제권을 환수를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너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어중간하게 이제 타협을 본 거죠.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평시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평시에 무슨 작전을 통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전 통제권은 전시에 작전 통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군에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를 개념적으로 구분해갖고 그러면은 평시 작전 통제권은 환수하고 전시 작전 통제권은 조건이 되면은 환수하겠다. 이렇게 된 게 지금 3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진보 정부가 아니잖아요. 군사 정부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평화체제 논의를 실제로 한 거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90년 4월 달에 제주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 제주선언이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클린턴 정부하고 김영삼 정부하고 많이 다퉜어요. 클린턴 정부는 북한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김영삼 정부는 김일성 사망할 때 조문 논쟁 같은 거를 일으켜갖고 늘 이제 반대를 하니까 오죽했으면은 클린턴 정부의 국무부 장관이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본격적으로. 그만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동북아시아를 방문을 하는데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들리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을 일정이 안 나오는 거를 억지로 이제 해갖고 어떻게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킬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미국이 혹할 수 있는 그 제안을 하는 게 바로 제주선언이라는 그게 뭐냐면은 평화체제 논의를 하기 위한 사자회담을 개최하자는 거였습니다. 사자회담, 남북, 미중. 그래서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당연히 이제 북한도 오케이, 중국도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사자회담이라는 게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97년부터 99년까지 제네바에서 6차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사자회담이라는 게 열립니다. 6번의 본회담을 통해서 나중에 계속되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신뢰 구축은 남북이 해라. 포괄적인 평화협정은 남북 미중 사자단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를 두 개를 만들어서 군사적 신뢰 구축 분과는 남북 중심으로 하고 제도 분과 평화협정을 만드는 분과는 사자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논의를 했죠. 그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한 겁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남북 합의로 한 거지만은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현재 비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게 너무 기니까 중간에 징검다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징검다리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거를 남북한이 합의하고 미국도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비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는 역사가 길다. 그리고 그거는 무슨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이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퓨전 체제라는 거는 매우 다른 그 분쟁을 겪은 나라들, 분쟁이나 전쟁을 겪은 다른 나라들의 조약이나 이런 거와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발생하거나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3국 유엔이 됐든
아니면 주변의 제3국이 이제 개입을 해서 일종의 평화조약을 맺죠. 대체로 평화조약이라는 게 군사분계선을 긋고 일정하게 완충지역,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해서 붙이지 않게 완충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평화조약을 대부분 맺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티프로스라든가 기타 등등 대부분 그렇게 해결하는데 70년 전에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지고 싶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누가 이기기도 어려운 정말 소모전의 전쟁을 한 거죠. 한국전쟁이 제가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짜가 며칠인지 말씀하지 마시고 아는 분들 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사람이 지금 이 광경을 보면 굉장히 충격받아요. 근데 여러분 모두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전쟁이 시작한 날은 알잖아요. 그 모르면 갇혀여행을 할 사람은 아니죠. 그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 광복포스터 그리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6.25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이 시작한 날을 기억하지 않아요. 다 전쟁이 끝난 날을 기억하죠. 영국의 우리 손흥민 선수가 11월 달 되면은 여기 유니폼에 양귀비 코트를 달고 뜁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은 모든 프리미어 축구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정치인이나 아나운서라든가 한 달 동안 양귀비 코트를 달거든요. 왜냐하면은 11월 11일이 영국의 현충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11월 11일은 무슨 날이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바로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 플랑크 지방이라고 있는데 그 지방의 참호를 하고 거의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플랑크 지방에 가장 많이 핀 꽃이 양귀비 꽃이에요. 그래서 양귀비 꽃을 달고 미국의 현충일은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미국은 이제 공휴일을 날짜를 아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요. 5월에 네 번째 주에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 한국전쟁이 끝난 날이죠. 한국전쟁.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서 종전 기념식 하는 건 5월 8일, 5월 9일 러시아에서 5월 9일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시작됐는지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시작됐는지 남북전쟁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전쟁이 끝난 날을 기억을 하죠. 왜 전쟁이 끝난 날을 기억하냐면은 현충일을 왜 그렇게 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현충일이 되면 항상 현충일의 의미가 뭐냐. 추모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건데
물론 휴전이라는 게 종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전쟁을 일석으로 중단한다는 의미지만 이 전투가 끝난 날을 제가 어디 강연을 가보더라도 이렇게 숨 높으신 분들도 정말 한두 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올해는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월 27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에도 썼지만은 전쟁이 끝난 날을 기억하는 것은 화해를 위해서고요. 화해. 앞으로 싸우지 말자.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 하고 전쟁을 시작한 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증오심이기 때문입니다. 증오. 전쟁을 일으킨 북한 여러분 저 나이 드신 분들도 초등학교 때 뭐 포스터 많이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휴전 70년을 맞이하면서 남북관계 최악이고 북핵 문제도 과연 이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북한의 핵보유를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은 일종의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에 일종의 이 군비 수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적정 억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갖고 지금 탄두 중량을 늘리고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무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현무 미사일이 지금 1, 2, 3, 4, 5까지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무 5 정도 되면요, 이게 그 탄두 중량 자체가 8톤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으로 치면요, 8kg 정도 돼요. 8kg이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 있잖아요. 그게 15kg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의 수준은 뭐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때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핵무기가 너무 과도하게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핵무기는 개발된 이후에 실전에 사용된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1945년 8월 1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 딱 두 번 사용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핵무기는 사실은 군사용 무기라기보다는 정치적 무기로 왜냐하면 그걸 사용하는 즉시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 핵무기 시대의 기본 개념이 그거를 앞에 따서 MAD라고 합니다. M은 이제 뮤추얼 서로, 그다음에 A는 이제 어슈어런스라는 뜻인데 확실하게, B는 디스트럭션 파괴. 그래갖고 핵무기 시대에는 핵무기를 쓰면은 서로가 확실하게 파괴가 된다. 그걸 하면 매드잖아요, 매드. 그래서 미친 짓이다. 그렇게 약자를 정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거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나온 개념이 저위력 핵무기라는 겁니다. 저위력 핵무기라는 게 그 파괴력이 킬로톤으로 치면은 히로시마급 정도 되겠죠. 1600 킬로톤 정도. 그런데 이제 아까 현무 5 같은 경우는 8 킬로톤 정도. 두 방수는 있는 게 한 방.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세계 군사력 순위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는 10위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꽤 높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이렇게 군사적으로 밀집돼 있다는 게 정말 매우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분단의 세월을 겪으면서 지금 그냥 무뎌져가고, 그죠?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 어쩌고 다들 코수 치잖아요. 못잖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평화인 거를 조금 더 안정적인 평화로 전환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이게 휴전 70년을 맞이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한국전쟁에 사망한 병사들의 유해를 수습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한국전쟁이라는 게 1950년 6월 25일 북한에 쳐들어와서 낙동강까지 가는 게 3달이 안 걸려요.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0 며칠이잖아요. 3달도 안 돼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10월 1일 날 북진을 해갖고 압록강까지 가는데 10월 말 정도 되는 거죠. 중공군이 들어와서 일사후퇴라는 게 1951년 1월 4일입니다. 한국이 계획을 하게 되면서 육지로 후퇴를 못하니까 흥남부도 다 먹어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흥남의 배를 통해갖고 민간인하고 군인들도 그 배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51년 한 4월, 5월 정도에는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38선 근처에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우리가 고지전이라는 거, 고지전 영화 있지 않습니까? 고지전 뺏고 뺏기고 하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사들이 사망을 하게 되고 남한 내부적으로는 광공체제와 그 다음에 이제 양민 학살 사건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이제 해결되지 못한 그런 양민 학살 사건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폭격 어마어마한 폭격 체제가 되면서 일종의 그 폭격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 체제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7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정치군사적인 문제 관계를 개선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도 관심이 많이 있고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반대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비무장지대에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거기 남북한 병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병사, 16개국 연합국 병사 다 있죠. 중국군 병사 조금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전투가 끝난 지 7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군사훈련 합의서 채택하고 그러면서 공동 발굴을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주춤이 나다가 남북 관계 악화가 되면서 중단이 되고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도 지금 계속 무력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휴전 70년을 맞이하면서 좀 큰 의미에서 평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무 이제 관심이 없어요. 조금 관심을 갖을 때가 되지 않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장관님, 전반적으로 지금 70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정세에 대한 의식들, 미중 간의 틀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시는 문제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의문점 나는 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이렇게 알고 싶었는데 장관님께서 아마 3월달에 칼럼을 한겨레 신문에 쓰신 걸 있는데 그때 보면 노태우 정부가 세계적인 탄핵 있는 상황에서 팀스피츠 훈련을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남북한 기본 합의서에 합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론화가 승리했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들을 이제 노태우 정부가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아시겠지만 장관님의 딕 체니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가지고 합의를 깨지 않습니까? 미국이 깨가지고 팀스피드 훈련을 실시하면서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북한이 핵무기화를 선언하는 NPT를 탈퇴를 선언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누구냐면 도널드 그레그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최악의 실수를 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 지금도 똑같은 일들인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이 아무리 한반도에서 상호 방위 조약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작전권을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가치라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능력을 충분히 중단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독도 문제인데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독도 문제가 불거진 게 51년도 샌프란시스코 강화도야 그 초안에부터 독도 문제가 포함됐다가 2차 호란은 빠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과연 미국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많이 하시네요. 잠깐 질문을 한두 개 더 받고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전임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장담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지금 이해하는데도 또 다른 분 질문.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에 사회자가 다행히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이성철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국 대사하고 면담한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국 좀 무례하게 좀 사실은 상대방을 거의 궁지에 몰아넣은 듯이 대했는데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옹골하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닐까. 사실은 중립외교나 국익외교도 정권을 잡아야 가능한 거지 지금 결국은 국민들 정서는 반중 정서가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이 미진한 게 오히려 내년 총선이나 정치를 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주문장님 감사합니다. 저 수출입은행 위원장 박위환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남북 간에 그래도 많은 논의가 진전됐었고 많은 일들이 났었는데 근데 개성공단만큼은 재개되지 않고 대시 지지부진했었는데 뒷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개성공단이 끝내 당시에 원복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군사훈련 문제는 이제 2번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할 때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평창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올림픽 휴전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올림픽 휴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라는 걸 시작할 때 하도 도시국가들이 전쟁이 많으니까 이게 체육이라도 좀 해서 그 체육 행사가 열릴 때만이라도 전투를 중단하자 하는 것 차원에서 올림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은 올림픽의 기본 정신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휴전이라는 개념은 선수들이 집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경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때는 전쟁을 멈추자. 그게 이제 올림픽 휴전인 거고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의 개최 국가들이 76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제출하면은 만장일치로 유엔 회원국들이 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죠. 그러니까 일본 그 도쿄 하계올림픽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올림픽 휴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군사훈련을 중단을 한 거죠. 마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군사훈련 자체를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하고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그렇게 독특하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돈으로 접근해요. 왜 쓸데없이 돈을 씁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미국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다양합니다. 국무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중국을 억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미국 국방부는 특히 이제 주한미군하고 주인미군하고 그걸 어떻게 이제 연결시킬 거냐. 그게 이제 미국이 쭉 얘기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의 핵심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종의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게 지금 중국 억지에 필요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중단하려면은 그만한 크기의 어떤 그 대안 제시를 해야지 설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남북관계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거고요. 지금은 한미 훈련하면서 동시에 이제 일본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동 연합훈련의 역할과 성격 이런 게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연 그 국익의 그 기준이라는 게 한미 동맹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적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건데 이게 동북아 지역 분쟁에 연루가 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도 문제는 이게 저도 예전에 이제 일본에 지금은 일본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일본의 민주당 가 집권을 했을 때 좀 젊은 민주당 의원들은 하고 이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는 독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다. 역사 문제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인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종의 초안에도 그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일본이 로비를 통해 갖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영토를 표시하는 그 항목이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토 문제 이전에 역사 문제다는 걸 얘기를 해보면 조금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지금 일본은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의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상해섬이 있고 그건 이제 러시아하고 문제고 독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지금 센카쿠 조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센카쿠는 일본이 지금 점령을 일본이 지금 실제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계속 분쟁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고요. 사실 북방 사계선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냥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이 북방 사계선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수십 년 동안 협상을 해서 한때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그 4개 중에 2개를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진전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러시아도 일종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푸틴이 들어오고 다음에 그러니까 독도 문제에 대해서 결국 국내 정치적으로 러시아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중국하고 계속 영토 문제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국내 정치적으로 영토 문제를 집착을 하게 되고 밖에 주장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일 협상의 역사를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세상에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쓴 협상회를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 거의 한 파트가 한일사였거든요. 1965년. 그러면서 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일 양자 관계가 아니죠. 한미일 3자 관계입니다. 한일 역사 문제라는 게. 65년 한일협정 맺을 때도 이승만 정부는 워낙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 된 거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이 케네디 행정부가 하도 빨리 해라 하니까 김종필이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65년 한일협정 맺은 거였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도 한일 양자 간의 합의라기보다는 한미일 3자 간에 특히 이제 미국이 한일 관계가 좀 그래야지 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엮어갖고 한미일 이 삼각협력을 더 강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저는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제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때 통일부 장관은 NH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문제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독도 문제로 굉장히 한일 간에 갈등이 심해졌어요. 근데 결국 미국에 대해서 미국도 역사적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역사 문제가 독일처럼 유럽에서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못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은 미국도 뭐 문재인 사람들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데 이 65년도 그렇고 그 이후에 한일 관계 역사에서 보면 미국은 이제 중재자인데요. 이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어떻게든 중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기본 입장은 양보를 하는 쪽을 더 몰아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쪽을 더 강하게 몰아붙여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양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이 입장을 이걸 뭐 이렇게 양보를 하면 다른 쪽으로 뭐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한중 관계는 물론 뭐 지금 대체로 보면은 반중 정서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호 의존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겠잖아요. 한중 경제 관계라는 게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묘소수 사태를 겪어봐서 알지만은 한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기타 등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불리하죠. 사실. 굉장히 불리하고 대체 시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건설 현장에서 건축비가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건설 원자재 다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제조업에서 중간재에서 중국에서 안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식당에 가더라도 김치도 다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데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될수록 어려워지는 그걸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관계 오랜 관계 속에서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가 기타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의 포괄적 관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민생이나 경제 차원에서 그게 대중의 정서에 올라타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건 이제 과제가 또 되겠고요. 문재인 정부 때 왜 개성공단 문제를 못 풀었냐. 그러니까 북한이 2017년에 그 핵무장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유엔 제재가 아주 강력한 유엔 제재가 3건이 통과가 돼요. 유엔 제재라는 것은 국제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017년부터 유엔 차원의 제재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북한의 군수품이나 대량 살상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부품이나 혹은 금융이나 이런 걸 막는 게 제재의 목적이라면은 그때부터는 제재의 목적이 북한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돈을 버는 거, 광물 수출 금지, 위탁 가공, 의류 위탁 가공 금지,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 5만 명 달러 버는 거 금지. 그게 이제 2017년에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는 것도 그 제재를 벗어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
그걸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5개 국가가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그게 통과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모든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인공위성을 쏘든 뭘 쏘든 간에 위장 성능조차도 채택하기 어려운 이제 지금 이 상황이고, 근데 2017년 이전에는 일종의 유엔 차원의 제재 결의안이 유지가 된 거라는 거고, 그걸 이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할 때 일종의 북한의 영변을 회개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라는 것을 이제 만약 그게 협상이 타결됐으면 당연 개성단도 금강산관광도 또는 몇 가지도 같이 이제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죠. 지나고 나면은 참 많이 아쉽지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은 제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결정하는 거는 미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한계가 있고요. 그걸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이 많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좋은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돌이켜 보아서 반성과 성찰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잠깐만 아까 강남의 표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입장을 주면 미국은 독도는 한국 영토도 아니고 일본 영토도 아니다. 그렇게 미국이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 양자 사이에 있죠. 그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알겠습니다. 뭐 대충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을.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뭐 또 혹시 예. 제가 시간을 벌어드릴 만하면 꼭 한 분씩 손을. 그게 아니라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직 남은 것 같아가지고 이 통일 문제는 이게 외세하고 이제 관련이 되지만은 그 MZ 세대나 이제 지금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희석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통일 비용과 편입 비용에 대해서 이제 그와 논쟁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도 질문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뭐 저도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핵보유에 대해서 북한 지금 그 논란도 많고 그랬지만 그게 어떤 영향이 있고 그게 쉽게 얘기하면 보유가 맞는 건가 아니면 일부에서처럼 극구 반대를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NPT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확산 체제라고. 이 NPT 체제라는 게 뭐냐면은 올해 이제 7월 말에 아마 영화가 하나 개봉이 돼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맨하탄 프로젝트, 도시마에 떨어뜨린 맨하탄 프로젝트를 만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전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히틀러 체제하고 경쟁을 해갖고 정말 모든 과학자들 다 모아서 사막에서 그걸 성공을 했는데, 오펜하이머가 핵무기가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위력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이게 인류의 절망을 문에 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펜하이머가 일종의 평화주의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핵무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IAEA라는 게 국제 원자력 기구하고 비확산 체제가 그때 이제 논의를 시작해갖고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NPT 체제는 아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5개 국가만 핵보유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5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5개 국가만 핵을 가져도 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합법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데는 핵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합법적인 핵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가 이제 좀 있으면 100개가 넘고 그럴 텐데요. 인도, 파키스탄을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PT 체제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동북아시아 구조에서도 인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핵 도미노, 당연히 이 핵에 대한 핵 체제가 어떻게 되어갈 거냐 했을 때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이 NPT 체제가 붕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죽했으면은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지금 많이 높잖아요. 보수 여론조사 60%가 넘고요. 보수로는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이번에 합의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창피한 일인데요. NPT 준수라는 표현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확장 업체 핵우산을 걱정하지 말자. 그런데 핵개발에 대해 꿈도 꾸지 마라.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 NPT 준수. 그럼 사실은 비핵을 굳이 안 써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 공동선언이고 핵개발 하지 않는 게 기본인데 오죽했으면 미국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핵무장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한미 동맹 체제가 유지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무장 여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익보다는 손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NPT 체제를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은 지금 원전 수주도 많이 하는데 이걸 핵무장론을 계속 얘기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국제사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은 하시겠지만은 국제법적으로나 한미관계적으로나 기타 등등은 산업적으로나 이렇게 보더라도 솔직히 가능성이 없다. 너무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너무 시끄럽게 계속되고 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전 지식인을 맞이해서 평화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지고 플러스 환경이 악화됐다 하더라도 결국 또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희망을 포기해버리면은 굉장히 우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